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진정을 찾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전에는 술을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지양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고 조금 훗날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술 마시는 습관을 싫어했지만 결국은 그 이유는 남편이 술을 마시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걸릴 때도 있었고 결혼이 결국은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그는 좋은 남자였습니다. 술 빼고는 완벽했죠. 제 자신을 챙겨주고 다정스러웠어요.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약속을 지켜주었어요. 결혼 후 운동도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죠. 남편을 보면서 안심했고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둘 수 있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조금 찌게 되었고 대화도 적어졌지만 결혼 생활은 어쩔 수 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매일 같이 보는데 매일 할 말이 넘치진 않지요. 거기다가 육아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피곤해 절어있기도 하고 애들이 남편을 보고 칭얼거리기도 하고 놀아달라고도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나 봐요. 내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사람들에게 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까지 애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돼. 집에서만큼은 나도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어. 남편은 저에게 짜증을 내뱉기 시작하더니 집에서 훌쩍훌쩍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유일하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 술 빼고는 완벽했죠. 제 자신을 챙겨주고 다정스러웠어요.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약속을 지켜주었어요. 결혼 후 운동도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죠. 남편을 보면서 안심했고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둘 수 있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조금 찌게 되었고 대화도 적어졌지만 결혼 생활은 어쩔 수 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벌걸레색이더니 들어오고서 정신이 차리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마시러 왔다가 점점 빈도수를 올려서 일주일에 한 번쯤 마시러 들어오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워야 하는데 남편은 취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문제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에요. 얘야, 이놈의 자식들아, 어디 아빠가 언제 취해 사서 자느라 인사도 안 하냐? 우리 아이들은 잠을 자야 해서 깨지 말고 지금부터 학교가 내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아이들은 자는 중이니까 조용해야 돼. 그런데 왜 이러냐고 술을 마셨다고 나를 안아줘서 아이들 방을 조용하게 들어가서 내가 깨우고 다시 자라 하다니. 난동을 부린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생각했더니 어쩌다 보니 우리 앞에 있었구나. 모두 일어나서 인사도 못하고 남편이 애들을 경계하니 잠이 들었던 아이들이 덜 자고 일어나 짜증을 내더라.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화를 냈는지 애들을 훈계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술주정을 떨었어.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인사를 받으려 할 때 아이들은 짜증을 내며 일어나니까 니들이 누구 돈을 먹고 살고 있는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건데 그 정도의 말에도 애들이 감상을 했어.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 효도하게 하는 모습이야? 어쨌든 재우기 힘든 아이들이 울어서 속상해서 남편 등을 때리며 화를 냈지? 화상어라. 화상아. 술을 처먹으면 고운 말로 처먹지. 왜 그러는 거야? 난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바랐어 하고 말했어.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자고 아이들은 졸려 죽겠어도 남편이 화를 내니까 제대로 자지 못했고 다음날 학교를 가서 일상적인 문제가 생겼어. 이 모습 덕분에 나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남편을 피하게 됐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야. 남편이 못 보여주는 좋은 모습 때문에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배려하거나 돌봐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잔소리나 비판을 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돈을 벌어와서 자녀들을 보살피고 교육해줬으나 자신을 비웃듯 쉽게 사는 자녀들에 대해 감사치 못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뿐인 아버지인 것을 잊고 계셨죠.
부탁하니 그만 좀 해달라며 자녀들이 무슨 것을 알겠다고 붙들어 핀잔을 주느냐고 일을 했지만 저버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화를 내며 보내고 있는데 자녀들이 더욱 다가가고 싶어 할 리가 없었어요. 술 냄새가 나니까 계속 화를 내주시니 자녀들도 제게 대해 무례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하늘처럼 이끌어 주셨다면 자녀들도 맞게 따랐겠지만 허구를 먹고 돌아오시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피곤하게 하시지 말고 공손하게 자라주세요. 결혼식 때 읽었던 서약서를 찾아서 가지고 와 무언의 효력조차 없는 종잣말을 왜 하나요? 술 냄새가 싫어해서 피해가는 줄도 모르시고 옷에 술을 쏟은 사람처럼 들어오셔서 자녀들을 당황하게 만드셨어요. 서류의 위험을 미는 아이를 꼭대기하곤 하다가 잠이 오시는 아이들을 끌고 징계하려 해도 그럴 때마다 제가 등짝을 치기도 하며 방으로 몰아넣었어요. 제발 남편님에게서 새차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떠한 신에게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아이들은 꽤 잘 공부하는 편이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실 학교 진도만 잘 따라가도 좋았어요. 그렇다면 곧잘 하잖아요. 꼭 100점을 받은 적도 없고 100점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학년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100점을 받지 못하면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고학년도 아니고 저학년인데 회초리를 들고 엄격하게 대하니 아이들이 매일같이 울며 답바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왜 이혼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매일 잘못했다 오고 빌었어요. 또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주 다정하고 듬직한 아빠이자 남편이었는데 저희 가족의 모든 생계를 짊어졌기 때문에요. 어느 날은 술을 마신 채 큰 실수를 저지른 남편이 있었어요. 10수년 다녀온 회사에서 술을 마신 후 불만이 있었던 상사에게 꼬장을 떼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사도 취해 있었는지 열을 받아 맞아치기를 시작했고 고성이 오가다가 주먹 다짐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딪혔다면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 텐데요. 모르겠지만 점점 더 격해지는 바람에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요. 또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술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린 남편은 평소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던 거래처 사장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난리를 친 거죠. 너도 나 무시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우리. 팀장이랑 뒤뚱거리 하면서 호영 여자 하는 거 나 다 알아 아니야. 내가 아주 썩고 말할 거야. 자기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사원들에게까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당장 경찰서에 와서 자기를 꺼내주라는 둥 전부 다 술을 과하게 먹고 필름이 끊어져서 벌인 일이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받고 봉변을 당한 거래처 사정부터 시작해서 사원들까지 전부 회사에 불만을 접수하게 되었고요. 회사에서는 남편의 작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좌천을 시켜버린 거죠. 그것도 지방에 있는 관리도 안 되는 공장 현장직으로 말입니다. 남편은 이건 너무한 처사라면서 본인이 한 짓은 가볍게 치부해버리고 기분 나빠서 이런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사표를 내던져 버렸어요. 더 황당한 건요. 남편이 사표를 던지고 받은 퇴직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주점을 하나 차리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질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니까? 남편이 술에 취해 매일 잘못했다 오고 빌었어요. 또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주 다정하고 듬직한 아빠이자 남편이었는데 저희 가족의 모든 생계를 짊어졌기 때문에요. 어느 날은 술을 마신 채 큰 실수를 저지른 남편이 있었어요. 10수년 다녀온 회사에서 술을 마신 후 불만이 있었던 상사에게 꼬장을 떼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사도 취해 있었는지 열을 받아 맞아치기를 시작했고 고성이 오가다가 주먹 다짐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딪혔다면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 걱정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당신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야. 너는 그걸 모르는 거야? 허거는 술을 직접 마시겠지. 술술 그놈의 술을. 회사가 나한테 너무 무례했어? 나는 그냥 가볍게 투정만 부리고 김장이랑 싸우는 거 아니야. 회사가 나를 조롱하고 무시했으니까 그만두고 싶었어. 술수를 썼어. 그래서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동안의 행동이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자천을 받았어. 아내야, 내가 실수를 했어. 모두 나의 잘못이야.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변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던 남편은 3개월도 안 되어 술을 마시고 폐악행위를 시작했어. 그래서 잘린 게 스스로를 상처 주는 일이어서 아닐까? 이제는 정말 일말의 고삐를 잡지 못하고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도 유일한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라는 마음으로 참았어.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사춘기를 맞이하고 아빠와 함께 사는 게 참 힘들었어. 매일 일어나는 난동을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잠도 설치고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돼 집에 오는 게 싫어져. 첫째 아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내가 봐줄 수 있는 게 없어. 결국 남편과 술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 결혼할 때 썼던 서약서까지 꺼내왔는데 당신이 손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쓴 이 서약서야 이 결혼하면 달라질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10수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줬더니 이혼하겠다고? 그건 안 돼. 이혼하면 아이들은 부모 없는 애로 키우겠다는 거야?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내가 계속 술을 마시면 난 그냥 아이들 챙기고 나갈 거야. 배신감이 엄청났어. 월급을 제대로 주던 상황에는 그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결국 그렇게 변함없다면 나도 버리고 나갈 거야. 월급을 제대로 주면서도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생계를 책임지는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이었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주점을 차린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어. 손님도 없고 매일 파리만 날릴 뿐이야. 남편이 술을 마시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도 없이 매일 같이 술을 드리는데 손님이 들어올 줄 아는 마음인. 저는 더는 남편을 두고만 지켜보는 것으로는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이 술을 끊고 제대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머물 것이며 술을 끊은 뒤에는 내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부의 시간을 근거로 결혼을 했는데 별거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별거를 하지 않는다면 매일 이혼을 요구하는 당신에게 참고 견뎌가며 살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아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조차 싫다고 하더군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술을 끊으라는 점에 대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자존심이 센 당신도 고개 숙이고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도 좋습니다. 한번 집을 나가서 혼자 잘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강한 편이어서 별거를 요구하자 제대로 붙잡지 않고 집을 나가서 혼자 잘 살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는데 친정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한 뒤 오랜 시간 혼자 살았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혼자 사는 것이 나름 적응되었지만 손주들과 함께 살면 더 활기찬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셋을 끌고 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듣고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다는 말씀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10수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니까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김 씨를 싫어해왔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마음을 바꿔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받아들여야겠죠. 우리 손녀들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친모와 함께 사는 삶은 정말로 행복이었어요. 남편이 보여준 모습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마음이 아팠어요. 술에 취해 더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어떻게 예쁘다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남편과 부딪히지 않아서 마음이 안정해지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사이에 있던 일을 돌이켰어요. 남편에게 아이들과 복잡한 지내지 말고 술을 끊고 집에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처음에는 혼자 지내니까 술을 마음댈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 없어서 불편한 점은 전혀 감추고 매우 좋다고 하며 크게 떠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6개월이 지난 뒤 조용히 언제쯤 집에 돌아올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없어지면 직원들이 엉망이야.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너무 철이 없이 행동했다는 걸 깨달았어. 아, 나 이제 주저앉고 마음에 외롭다.
집에 돌아오지 마라. 술을 먹지 않을게. 아마도 세탁물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남편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삶이 편할 텐데 남자들은 수동적인 존재로만 여길 수 있어. 명령받아 해내는 종류라고.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여기다가 주점주는 안 돼. 자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 결국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어. 다시 한번 믿어보고 아이들을 설득한 후 다시 집에 돌아간. 처음에는 아이와 노는 남편이 다시 무례하게 변한 걸 사람은 고칠 수 없다며 하는데 몇 주 후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진짜로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내가 당신을 믿었던 게 정말 어리석었어. 이번 주부터는 정신과 클리닉에라도 다니는 성의를 보여야겠어. 이렇게 살 방법 없어.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하고는 다시 친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일이라 짐을 풀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갔던 것이 다행했어. 그런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친정까지 찾아와서 큰 싸움을 벌였어. 눈에 정이 드는 게 없는 것처럼 술에 취한 채 장모님 앞에서 미천한 행동을 하더라고. 장모님이 경찰을 불러달라며 큰 소리를 질렀어. 그 소동 뒤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가려는데 현관 앞에 술에 취한 남편이 자는 걸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했어. 직장도 다니지 않고 현관 앞에서 취해서 자는 남편은 정말 한심했어. 큰아이가 남편을 발로 살짝 찼더니 깨웠어. 아빠, 여기서 자고 있으면 너무 추하잖아. 집에 가서 자. 다른 사람 집 앞에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남편은 충격받은 듯이 얼마간 말없이 앉았다가 집으로 나가더라. 아내 아이들과 함께 되돌아가며 주점을 차린 남편을 따르며. 별별 일이 한창 진행된 후에도 남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꾸준히 보내주곤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돈이 없어서인지 교육비를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교육비는 빼놓지 않고 보내주던데 왜 최근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는 거야? 최소한 아빠로서의 책임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있으면 보내겠지만 현재는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크니까 망설이는 중이야. 애들 교육비를 보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니까 나한테 불만을 품어서 그러더라고요. 남은 가게 보증금 정도는 사용하고 싶은데 가게 운영이 좋지 않아 파리만 날리고 월세도 못 내고 있어서 보증금까지 잊어버린 거네요. 가게 운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아시겠지만 재료를 많이 사야 하고 손님이 없어 유통기한이 지나면 전부 폐기해야 해요. 남편이 남긴 장부를 확인해보니 재료비가 상당히 많았는데 매출은 그에 비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 재료의 남용이 있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방식은 신이 와도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조금 도와줄게. 우리 친정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아서 예전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었어. 하지만 류머티즘으로 인해 힘들어해서 장사를 그만두셨지만 친정어머니는 손님이 붙는다면 메뉴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 술안주로 좋고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메뉴를 선택해서 장사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어. 남편은 자존심이 강해서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장사가 잘 된다면 남편도 귀를 기울였어. 인테리어는 이미 세련되어 있었지만 한식집에 어울리는 우드톤 분위기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 결국 주점이라고 쓰인 간판을 벗기고 김치찌개집으로 탈바꿈시켰어. 반찬 가게를 오래 운영하신 친정어머니라서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글 줄 알고 김치찌개는 남편이 만들기에도 쉬운 메뉴였으니 말이야. 목살을 많이 넣어 밥으로 먹어도 든든하고 술안주로도 속이 확 당기는 맛이야. 네, 메뉴 구성을 하셨군요. 남편은 오후 5시 이후에 가게 문을 열고 김치찌개집으로 탈바꿈하면서 점심부터 영업을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꽤 많은 직장이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외식을 즐겼습니다. 그 결과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김치찌개는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인데 술안주로도 좋고 건강한 식사로도 좋아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친정엄마도 가게 운영을 도와주기로 했죠.
고기가 푹신푹신하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녁 시간에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술판을 내놓다니 정말 답이 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와 엄마가 노력해서 가게를 변모시켰지만 남편은 알코올과 가게 운영을 혼합시키려고 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술 마시는 것과 고마워해주는 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만 쫓아오며 거리낌 없이 돕는데 내가 혼자서 운영하면서 애들 교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겠으니 내가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했어. 잔소리 그만해. 내가 혼자서도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어. 내가 내 길을 가다오. 이래서 호언한다던 남편은 다시 가게를 망쳐먹었어. 음식은 손맛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친정 엄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남편은 그 맛을 못 느낄 거야. 손님이 없다며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에 오면 소주를 마시는 건 아니야. 손님이 오면 실수를 하는 일은 흔하지. 손님이 줄어들면서 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문 안에 돌아가게 됐어. 남편이 친정집으로 돌아온 건 손님이 줄어들어서였어. 장사가 다시 잘 되더라도 갑작스레 돈 벌 수 없다고 하며 애들 교육비도 떨어졌고 남편이 가게에서 도와달라 해서 내게 도와달라고 하자 하나만 해주겠다고 했어. 친정어머니가 남편에게 유서를 받고 남편의 가게를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출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김치찌개집에 출근했고 가게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인원수에 맞게 주문하면 계란말이를 무료로 주는 현수막을 걸었고 인터넷에 리뷰를 올리면 음료수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도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노력하면서 주문도 신속했고 음식의 맛도 회복되어 가게가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 때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사를 시작했고 결국 가게 직원까지 고용해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술 마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 감시를 했고 남편도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주점에서 시작하여 수익이 늘어나면서 옆에 큰 가게를 얻어 크게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이 늘어나고 찌개점이니까 테이블 회전이 빨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님들을 쉴 새 없이 받아서 돈을 벌었어요. 정말 과장해서 말하면 돈이 굴러오는 소리가 들리고 귀를 찢을 듯 했어요. 하지만 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잘리고 가게는 망하고 아무 일도 잘 안 했던 시어머니는 도와달라고 요청할 만큼 절망했어요. 그런데 가게가 번창하자 갑자기 갈매기처럼 달라붙기 시작했죠. 그리고 내가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죠. 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돈을 벌어주는 아들을 왜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가 도와준 결과 아닌가? 돈만 잘 가져다 주면 장땡 아니야. 어머님도 그렇게 돈 잘 버는 아들이 돈 빌려달랄까 봐 무서워서 수년간 연락도 끊어놓고서 왜 저한테 그러세요? 과거가 무엇이 중요해? 지금 당장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손주들도 말이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처모양 저꼴이야. 누구 덕분에 공부하고 있는 건데 제비를 무시하냐고 말이다. 나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하더라. 어머님이 수년 동안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애들이 못 알아보죠. 애들 어릴 때 몇 번 본 게 다 한데 기억이나 하겠어요. 남편이 어떤 식으로 제 욕을 하고 다닌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제 말은 듣지도 않으셨지요. 아유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야. 네가 친정에 얹혀 살면서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 저 모양이 된 거지. 아니 그럼 사돈 어른이라도 애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지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모녀가 아주 쌍으로 뭔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저희 친정 어머니까지 운운하시는 건 너무 선 넘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트집 잡으시는 거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용돈을 보내드려요?
힘들다고 연락할 때는 개무시해 놓고 이자 와서 효도를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혹시라도 가정을 부양한다고 용돈을 드린다는 이유로 가게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라면 개편된 가게라며 당신을 무시해도 여전히 신경을 써주는 남편의 말이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가게 월세, 재료 비용을 내는 동안 경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돈을 써달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물론 기본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남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학업이 잘 통하는 편이었고 교육적인 부분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싶은 부모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이미 중학생인 아들들의 미래를 위해 이 정도의 투자는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돈을 모아 아들들에게 투자할 때 누구에게 용돈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옆구리가 찔려 나오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용돈을 타령한다면 당신에게 달에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30만 원. 그저 30만 원만 주겠다고? 아니, 사돈 어른이 가게에서 월급을 받아간다며 나도 매달 300만 원을 달라는구나. 제 친정 어머님께서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계셔서 당연히 월급을 받아 가십니다. 그럼 나도 내일부터 여기에서 일해 월급을 받겠다고요. 그럼 여기 보니까요. 직원을 구하고 있는 곳에 왔더니 나는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며 우리 시어머니도 집안 살림을 도우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해보겠다고 하니 그러지 말라고 했다. 내 예상대로 가게를 방해만 하고 있었다. 반찬이 부실한데 손님이 나오는 것이 이상했다. 일반 찌개집에서는 반찬 8가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단지 한 가지만 제공하는 건 망조야. 손님들이 불만을 터뜨릴 정도로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신뢰를 저지르기도 했다. 오랜 손님들은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그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TV를 보며 손님 응대를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명백히 앞치마를 던져버리며 나가버렸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당당한 게 맞았다. 거리에 나타난 모습으로 가게로 들어왔다. 남편은 식자재를 옮기고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때 그녀가 들어왔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종이를 받고 뒤집어 보니 이혼 서류였다. 무슨 뜻인가 생각하며 서류를 읽어보니 내용은 놀랍도록 이혼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남편과 나의 이혼 서류를 작성해 왔던 것이다. 왜 이런 걸 가지고 왔는가? 이 서류만 도장을 찍으면 될 테니 내가 모든 것을 쓰겠다. 그런데 그녀는 말했다. 내 아들이 내게 모든 수입을 주고 있는데 30만 원에 내가 묶을 생각이냐? 나는 한 주 동안 생각해본 결과 우리 아들이 너와 이혼하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돈이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 아들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거기 너한테 도울 돈이 얼마나 되니?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너가 그동안 우리 아들을 무시했던 만큼 너도 허덕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손주들에게 잠원비를 약간이나마 나눠줘야 할 것이다. 이게 어디 있는 어찌 무시할 수 있는가? 라며 욕헌대 나는 품앗이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니, 엄마?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도 괜찮으실까요? 나한테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내가 걱정하겠지만 식당 명의는 우리 아들이거든. 왜 내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해? 우리 아들은 나에게 평생 효도하며 살 거니까. 너는 이제 돈 없어서 손가락만 빨며 살 거야. 고소하다.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듣고 있던 친정 엄마도 웃더라고. 그래서 나도 크게 웃으며 말을 했어. 이 식당 명의가 누구 거죠? 아줌마, 아들 거예요. 아닌데. 이 식당 명의는 우리 친정 엄마 거예요. 대가드님이 보증금 다 까먹고 돈 없어서 친정 엄마한테 가게를 팔았거든. 마더 테레사처럼 순진하게 돈 없이 김치찌개집을 도와주면 얼마 만들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가게 운영을 돕겠느냐고 물었는데 우리 가게니까 우리의 것이라며 열심히 했다고 말했어. 그러나 가게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고 하니 사돈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
대가드님이 가게를 팔았다고 해서 우리 친정 엄마한테 팔았다고 한 것에 대해 물어보니 우리 가게니까 우리의 것이라며 살려둔 거라고 말했어. 그게 아니면 미쳤다고 여기 와서 시간을 쏟고 우리 집 손맛을 왜 전수하겠냐고 물었어. 제발 좀 생각해요. 지금 아들이 차립이었다고 하는 건 내가 몰랐는 줄 알아요. 왜 내 가게 거잖아요. 진짜 몇 번을 말해도 이해 안 되시나 봐요. 정말 보증금을 다 써버리고 월세도 없고 술값도 없으니까 집에 찾아왔대요. 가게 팔겠다고 가게를 맡아달란 말이에요. 월급만 준다고 그러더군요. 우리 친정엄마가 찌개집으로 바뀐 것 같아요. 대가드님은 가게가 잘 될 줄도 모르고 쌓인 돈을 누가 다 썼나 봐요. 그러다 서랍장에 넣어둔 사업자 증명서를 시어머니가 찾으려고 했는데 이름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혼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니까 서류에 도장 찍어버리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서류를 못 뺏겼대요. 남편은 소리 듣고 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나는 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너랑 나랑 이혼을 원하고 갈라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냉큼 도장 찍었어. 너는 오늘부터 해고니까 이만 우리 가게에서 나가줘. 뭘 그러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런 이혼 말이야. 난 동의한 적 없어. 글쎄 당신 도장까지 잘 찍혀 있던데 이게 어디에 있긴 여기 있어. 너 이제 내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내 말 안 들어. 온라인 반푼이야. 그동안은 나가 우리 애들 보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우리 애들이 너랑 같이 살아서 싫다고 하더라. 애들이 싫어해서 그동안 너랑 별거 하고 있던 거야. 개뿔도 없는 새끼가. 자존심만 높아서는. 아주 시어머니와 남편은 둘 다 거품을 물듯이 시퍼렇게 질렸지만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이제 싸울 준비를 시작했어야 된다. 멍청한 놈아. 너는 보증금을 다 까먹을 동안 도대체 뭐라고 산 거야. 장사를 못해서 가게를 날려먹어. 이게 다 얼마짜리야. 뭘 그러냐. 아 그게 집에 좀 와.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이혼 서류를 얼마나 부를까 생각해 볼 때도 너가 똑바로 못해서 생긴 일인데 내 잘못을 또 나한테로 돌리냐. 이것은 내 탓이야. 너랑 연락을 끊었어야 했는데 평생 끊고 살았어야 했어. 그러면 왜 내 인생까지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야. 어쩔 생각이야. 내 엄마야 참 한심해. 그 둘의 꼴을 보다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혼 서류를 팔지. 이제 쓰겠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찌개집으로 바뀐 것 같아요. 대가드님은 가게가 잘 될 줄도 모르고 쌓인 돈을 누가 다 썼나 봐요. 그러다 서랍장에 넣어둔 사업자 증명서를 시어머니가 찾으려고 했는데 이름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혼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니까 서류에 도장 찍어버리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서류를 못 뺏겼대요. 남편은 소리 듣고 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나는 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는 자신의 이혼을 깔끔하게 처리한 후 친정양과 함께 가게를 잘 운영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약 6개월 후 전 남편과 전 시무가 바쁜 시간에 가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전 시무가 예전처럼 자고 있다면서 준비해줄 모양이 없고 살찐 사람 되었거나 하는 말을 해서야 음식을 시키는 건가 봐요. 그리고 제시하자마자 음식도 주문하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는데 5분 뒤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 불을 지른다고 해요.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엄마는 연극을 하듯이 소리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발광하는데 식당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거야? 이 가게 위생에 어찌게 음식에서 벌레가 나올 수 있어?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돼. 아주 더러워 죽겠어. 가게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해. 나는 위생을 엄청나게 신경 썼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에 당연히 전 남편과 이전 장모도 깜짝 놀라더라고. 내 가게에 CCTV가 없었는데 이혼 후에 남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까봐 CCTV를 설치했어. 경찰을 불러 CCTV를 확인해보니 이전 장모가 접시에서 이물질을 넣는 걸 들킨 거야. 어른이 무전주식을 하려고 이런 짓을 해? 별난 놈들이 다 있네. 이번이 처음이었어. 이게 영어로 방해라고 고소해도 될까? 명예훼손도 가능한가?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써서 그 사람들에게 징역을 선고해야 해. 내가 고소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전 장모와 전 남편은 고소하지 말라고 부탁하더라고. 계속해서 애들을 보이라는 요구조차 거절했어.
하겠다면서 고소만은 절대 피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고작 벌금 때문에 아이들까지 보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다니요. 경찰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부정도 없는 놈을 뭐 한다고 봐주겠습니까? 바로 고소 내려버렸습니다. 당연히 영어 방해죄가 인정되어서 벌금형을 받았고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은 뭐 하고 사는지 관심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에게 양육비며 모미오 꼬박꼬박 보내고는 있어요. 저는 여전히 친정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가게 운영 잘하고 있고 똑똑한 우리 첫째 아들은 조만간 유학길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저와 같은 삶을 살진 않으시겠지만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는 하루빨리 치워버리시길 바라고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어. 이게 영어로 방해라고 고소해도 될까? 명예훼손도 가능한가?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써서 그 사람들에게 징역을 선고해야 해. 내가 고소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전 장모와 전 남편은 고소하지 말라고 부탁하더라고. 계속해서 애들을 보이라는 요구조차 거절했어.